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발사믹식초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일윤입니다. 저희 협회는 2019년 11월에 식초문화도시 고창을 선포한 고창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4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500여 분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발사믹식초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발사믹식초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들어 급격히 관심이 높아진 발효식품 중에서 식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식초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식초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 식초를 이용해서 과연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식습관은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배달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또 어떤 식사를 주문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고르는 기준이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드시는 음식이나 식재료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미국에서 조사된 슈퍼푸드 항목에 특이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슈퍼푸드 하면 블루베리, 올리브, 견과류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발효식품이 갑작스럽게 1위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발효식품이 어떻게 1위가 되었을까요? 인류는 식품과 식재료를 제철이 아닌 시기에도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저장하는 방법과 이것들을 또 연구하고 찾아내었습니다.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을 주로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식품 저장법에는 소금을 이용한 염장법, 꿀이나 설탕을 이용한 당장법,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릴 식초를 이용한 산장법, 그리고 여러 가지 균들을 이용한 접종법,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건조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소금을 이용해서 만든 염장법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젓갈류가 있겠고요. 서양에서는 햄과 소세지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법은 우리나라 식혜를 이용해서 만든 조청, 그리고 서양에서는 과일을 농축해서 만든 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식초를 이용한 산장법은 여러분들도 즐겨 드시는 바로 우리나라의 장아찌가 바로 식초를 이용한 산장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러면 식초를 이용한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즐겨 드시고 있죠.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이걸 굉장히 오히려 장아찌보다도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피클입니다. 피클과 우리의 장아찌의 차이점이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장아찌를 만들 때는 주 재료를 간장과 설탕과 식초를 사용하죠. 근데 서양의 피클은 설탕과 식초를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죠. 왜 우리는 간장을 사용하고 서양에서는 소금을 사용했을까요? 아주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서양에는 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장이 왜 없었을까요? 서양에는 메주라고 하는 발효식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메주는 없었을까요? 그분들이 메주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안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콩은 13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에 전래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콩의 원산지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 쪽에 흐르는 강들 중에서 아주 확실하게 콩의 원산지임을 알 수 있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콩두자, 마늘 만자 두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이라고 하는 이름은 콩이 많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콩의 원산지는 바로 우리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만주 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내려왔고 또 중국으로 건너갔고요. 그래서 이 콩은 서양에서는 13세기가 되어서야만이 접하게 됐던 작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양에서는 콩을 발효시키는 방법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종법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드는 장류가 여기에 해당되죠. 된장, 고추장, 청국장. 일본에 같으면 미소, 나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묵나물류, 그 다음에 발효차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 저장법은 발효시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품 저장법은 거의가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인이 이용하는 3대 발효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좋아하시는 술을 만들어 먹는 알코올 발효가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치를 만들거나 요구르트를 만드는 유산 발효가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식초를 만드는 초산 발효입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은 세계의 3대 발효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은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르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발효식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대 발효식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뭡니까? 김치, 장류, 그 다음에 젓갈류, 그 다음에 술, 식초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도시로서는 김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 있죠. 광주에 세계 김치 축제도 열리고 있고 김치 박물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류는 파주의 장당콩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된장은 파주, 고추장은 순창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젓갈이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나는 해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닷가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강경 또는 추자 뭐 이런 것들이 젓갈의 대표적인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술, 전통주는 우리 국민들이 즐겨했던 어떤 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히 활동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안동소주, 뭐 경주법주, 한산소곡주 이렇게 지역의 특산주로서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초는 아마도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고창이 2019년 11월에 식초 도시를 선포하고 식초를 지역에 특화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식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식초를 시큼하기만 하기 때문에 먹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혀로 느끼는 맛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미라고 하지요. 바로 쓴맛, 신맛, 짠맛, 단맛,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이 5가지 맛은 각각 그 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각각의 맛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단맛은 달달하죠.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맛입니다. 왜 달달하게 좋아하게 신이 만드셨을까요? 단맛은 포도당으로 우리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신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짠맛은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을 감지하는 맛입니다. 육식하는 포유류들은 이 소금을 별도로 먹지 않지만 채식을 하는 포유류들은 꼭 이 소금을 별도로 드셔야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채소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겨울에 북극에서 슬록을 포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소금을 뿌려놓고 그 소금을 따라오는 슬록을 포획하기도 하죠. 그리고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은 곧 단백질의 맛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의 근육을 만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는 면역력을 만드는 백혈구라든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맛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감칠맛을 신이 설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군요. 쓴맛은 독을 만드는 물질로 보통 일반적으로 독이 있는 식물들을 드시면 쓴맛이 나지요. 이것은 바로 독이 있는 물질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초의 신맛은 과연 어떤 이유로 신이 만들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들을 과학자들이 풀고자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신맛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감기 예방에 식초와 꿀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도록 하였습니다. 중세 유럽에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프랑스 마리소이 지방의 4명의 도둑이 식초를 탄 물에 몸을 씻고 식초를 탄 물을 마시고 페스트에 걸리지 않았다 해서 그 비법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도둑 식초라는 식초는 마리소이 지방의 지금도 전통 식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식초의 신맛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드는 것이 식초인데 과연 신은 왜 신맛을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맛에 대해서 사실 연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 왔었습니다. 5가지 맛 중에서 신맛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드디어 1936년 영국의 생물학자 크레비라는 분이 발견을 해냈습니다.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는 유산소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ATP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명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맛이라고 하는 유기산이었습니다. 곧 유기산이라고 하는 신맛이 없으면 우리 생명 자체가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맛에 대한 비밀이 풀렸습니다. 신맛은 우리 몸, 생명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초를 음용하면서 또 식초를 이용하면 신맛은 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돕고 또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기전이 있음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식초는 바로 신이 내린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이다,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초에 신맛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에너지를 얻을 수 없고 어떠한 물질 대사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식초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의 종류는 구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공전에 의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효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재료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들어진 후에 색상에 따른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다섯 번째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분류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공전에서 식초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석초산이라고 하는 것과 발효식초라고 하는 것들로 2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품을 사시면 뒤쪽에
라벨이 붙어 있죠. 그 라벨에 보면 식품 유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식품 유형에 식초라고 하는 것은 표시하는 것이 희석초산 아니면 발효식초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식초를 사서 보시면 희석초산이라는 글자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빙초산입니다. 빙초산을 2014년도 이전에는 식품공정에서 합성식초로 분류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에 식품공정이 개정되면서 빙초산은 희석초산 또는 식품 첨가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글자를 식초를 구입하셨을 때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럼 발효식초라는 것은 뭐냐? 빙초산을 제외한 모든 식초는 발효식초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양조식초나 우리가 만드는 식초나 모두 다 식품공정상에서는 발효식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 방식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발효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만들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온도나 산소를 제어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제어하면 바로 양조 발효식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고 장독대에 놔두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낸다, 자연의 온도 상태에서 만들어낸다 하면 이걸 우리는 자연 발효식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절해서 만들면 양조 발효식초, 자연 상태의 항아리에서 장독대에서 만드시면 자연 발효식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의 식초의 맛과 영양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식으로 키운 물고기와 자연 상태에서 키운 물고기의 맛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식초도 똑같이 두 가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재료에 따른 분류입니다. 곡물을 사용하시면 곡물식초, 과일을 사용하시면 과일식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곡물식초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초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현미식초죠. 그리고 과일식초에서 대표적인 식초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과식초, 복분자식초 이런 식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초를 만들 때 재료를 식초가 만들어지는 재료가 있고 식초가 만들어지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물질들이든지 모두 다 식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몸에 좋으시다고 닭발을 고아서 드시거나 사골국물을 내서 드시죠? 이 닭발을 굽거나 사골국물 가지고도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는 세상에 있는 어떤 재료로든지 다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색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색상은 만들어진 뒤에 그 색깔이 붉은색이 나면 홍초, 까만색이 나면 흑초. 만들었는데 색깔이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백초, 화이트 식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 방법에 대해서 식초를 종류를 구별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는 조미용 식초, 우리가 음식을 나물을 무친다든가 음식에 넣어서 먹는 식초가 해당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식초로는 현미식초, 양조식초, 사과식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미용 식초는 맛과 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나물에 이 식초를 쳤는데 나물에서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그 나물을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조미용 식초는 특히나 맛과 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식초입니다. 근데 이 조미용 식초가 아닌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음용용 식초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식초에다가 꿀, 생강, 과일 등을 넣어서 드시는 식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바나나 식초 하면 식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서 만드시는 식초입니다. 파인애플 식초 그러면 역시 식초에다가 파인애플을 넣어서 만드는 식초죠. 그런데 여기서는 맛과 향도 물론 뛰어나야 되지만 음료로 드시기 때문에 색상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색상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식초는 사실은 곡물 식초라기보다는 과일 식초가 훨씬 더 음료용 식초로는 어울리는 식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초가 건강에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방송이라든가 책자를 통해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것이 기능성 식초입니다. 이 기능성 식초는 사용하는 재료 자체가 주로 약용식물을 이용하죠. 그래서 재료에 들어있는 성분이나 또 발효기간, 숙성기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우리 고문원에도 보면 약으로 쓰는 식초는 쌀로 만든 식초로 2년은 묵어야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능성을 강조하는 식초에서는 우리가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발효나 숙성 기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2010년경이 넘으면서 시작됐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소스용 식초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식초를 이용할 때는 나물 무치거나 음료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기능성으로 약을 대신해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샐러드 위에 뿌려 먹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소스용 식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맛이 하나 있죠. 종전에도 제가 맛을 설명했습니다만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맛이죠. 그래서 이 소스용 식초들은 단맛이 가미된 식초입니다. 그래서 이 식초들은 음식과의 궁합, 음식과의 조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식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저희 협회에서 작년에 제안을 했던 식초입니다. 어떤 식초냐면 요새 MZ세대들이 식당에 가면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시기 전에 잠깐만 하고 카메라를 꺼내죠. 그리고 사진을 찍죠. 다시 말씀드려서 입으로 넣기 이전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주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음식이 예뻐야 된다. 맛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토핑이라고 하는 식재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도 작년에 협회 차원에서 이 토핑에 사용할 수 있는 식초를 개발했습니다. 치즈처럼 갈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예쁜 구슬 모양의 일종의 펄처럼 이렇게 만든 식초들을 개발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토핑용 식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 발명품이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미생물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식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식초 만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만든 레시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연의 미생물의 원리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식초 만들기는 참 쉬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마을을 여행할 때 그 마을 이름에 대해서 미리서 공부하고 가면 그 마을의 역사와 풍토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공부할 때 마찬가지로 어떤 책을 사면 그 책의 재미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책장을 넘기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학문을 배울 때는 그 글자의 어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초로 만들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식초가 만들어진 글자의 어원에 대해서 식초라는 글자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글자의 어원을 아시면 식초 만드는 방법은 저절로 터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식초의 글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식초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고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고주 그러면 우리가 고자를 오래됐다는 뜻의 애고자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고자가 우리 고통스럽다 할 때 쓸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주라고 하는 것은 술은 술인데 먹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술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술을 담아서 놔두었더니 술이 시큼해졌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했더니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진 술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고주라는 글자를 보시면 식초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다? 술을 오래 놔두면 식초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형 문자이면서 표의 문자지요. 그 글자 안에 뜻이 들어있고 어떤 형상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한문이죠. 그래서 우리 중국의 글자에 초초자라고 하는 한문이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술을 담아 놓고요. 뚜껑을 살며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0, 20, 1일째 되는 날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초자는 항아리에 술을 넣어놓고 뚜껑을 살며시 올려서 21일을 놔두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식초 만드시는 법 다 아셨죠? 식초를 만들고 싶으시면 항아리에 요새는 이제 항아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발효 용기에다가 술을 넣어놓고 뚜껑을 살며시 올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희들은 천으로 덮어놓으시면 되겠죠. 천으로 덮어서 다른 벌레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밴드를 쳐놓고 21일간을 햇빛이 들지 않는 따뜻한 곳에 놔두시면 저절로 식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일본에 쓰는 식초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 물론 한문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일본 분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초초자라고 하는 한문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역시 항아리에 술을 넣어놓고 똑같이 뚜껑을 살며시 올려놓으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서 만들 작자를 붙여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항아리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공교롭게 우리 동양의 이 글자들은 다 술을 오래 놔두면 식초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식초를 이제는 우리가 마시거나 또는 어떤 곳에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식초를 먹으면 과연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 효능에 대한 정보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책자들 그리고 동영상들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식초는 만병통치약처럼 많은 곳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식초를 사러 여러분들은 약국으로 가십니까? 마트로 가십니까? 제가 우문을 하시나요? 당연히 식초를 사러 여러분들은 마트를 가시죠. 약국을 가지 않죠. 왜요? 약국에서는 약을 팔잖아요. 그러면 식초는 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식초는 식품입니다. 의약품은 질병을 바로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식초는 우리가 먹는 밥상에 먹는 여러 식품들처럼 장기간 복용하고 수시를 복용함으로써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력을 만드는 바로 식품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인당 식초를 양을 약 0.7리터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3배인 2.1리터를 먹습니다. 심지어 일본 분들은 이 식초를 밥에 뿌려 드시기도 합니다. 밥에 뿌려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경악스럽죠? 아닙니다. 그게 바로 초밥입니다. 그 밥에 뿌려 먹을 정도로 식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약 3배의 식초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년에 약 3.0리터의 식초를 사용합니다. 주로 발사믹 식초죠. 모든 샐러드에 뿌려 먹고 피자에도 뿌려 먹고 고기도 찍어 먹고 모든 곳에 이 발사믹 식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식초를 많이 먹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1년에 3.5리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약 우리나라보다 5배의 식초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방을 섭취하시는 민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혈관 질환이 가장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양파. 두 번째는 식초, 세 번째, 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식초라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일종의 혈전을 용해시키는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식초의 효능을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전을 녹인다. 그래서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초는 풍을 예방한다. 이게 같은 이야기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초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식초의 다음 효능 중에서 뛰어난 효능 중에 하나가 피로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초를 드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이 피곤함이 많이 감소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초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에게 식초를 먹여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가 지은 말갈량이 길들이기라고 하는 책을 온 제목이 비너거 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초를 먹으면 말갈량이가 길들여진다. 일종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나나 식초, 파인애플 식초처럼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식초는 식품 중에서 유일하게 대장균 검사가 면제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모든 식품들은 대장균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식초는 식초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도가 4% 이상만 넘으면 대장균 검사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식초를 드시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양의 대체의학을 연구하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 사과식초에 대한 효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 동양에서는 현미로 만든 흑초를 건강에 좋은 식초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초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식초는 음식을 만들 때 주재료나 부재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을 투입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용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피랑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7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식량, 땔감 등등 있는데 이 중에 식초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국의 음식을 만들 때는 중국 음식은 소스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이 소스의 30-40%는 반드시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중화 요리를 드시러 가셔서 탕수육을 드시면 나오는 소스가 시큼달큼했죠. 바로 시큼한 것이 식초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식초들을 굳이 우리 같이 음료수에 타먹고 또는 이걸 또 매일같이 나물로 무쳐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식초를 맛있는 음식의 소스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천성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을 적게 먹고 식초를 많이 먹어라 라는 격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우리가 이렇게 음식에 쓰고 직접적인 효능도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고 음용 음료수로 사용되고 있고 미용 세정수로도 사용되고 있고 또는 단백질에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생선을 발라서 생선을 굉장히 살을 단단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달걀 삶을 때 넣는다든가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한다든가 또 심지어 두부를 만들 때 식초를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초는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액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돼라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로부터 우리는 생각할 것이 없죠. 더 이상 우리는 연구할 이유도 없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따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설사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한번 그 이야기를 긍정하고 일단 검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상은 긍정하되 검증해 보는 분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식초를 만드는 방법과 효능과 효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식초를 긍정하고 한번 검증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2015년도에 발사믹 식초의 도시 이태리 모데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모데나의 100여 농가가 연간 1조 3천억을 발사믹 식초를 만들어서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도 이런 발사믹 식초를 만드는 식초의 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꿈을 꾸듯이 2019년 11월 고창에서 식초 문화도시를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창을 우리 K 발사믹 식초의 하나의 메카로서 제조와 교육에 조그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사실 때 또는 기농이나 귀촌을 하실 때 이 식초를 가지고 과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해서 10년쯤 후에는 이 식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식초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도 이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당시에 합성 식초라고 했던 빙초산이 우리나라 식초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1980년대에 들어서 지금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는 주정 발효 식초, 양조 식초가 자리를 잡게 되고 2000년도에는 음용용 식초가 선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즐겨 하시는 홍초라든가 무슨 마시는 뭐 땡땡 식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식초 바람이 불면서 집집마다 식초를 만들어 먹는 가양식초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로 2020년도에는 이 가양식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포화가 될 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식초인 발사믹 식초 시장이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초 시장의 현실은 아마도 식초 하시는 분들에게 만나면 식초 하지 마세요. 식초는 돈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미용 식초 시장은 300억 시장인데 이미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음료용 시장 역시 한 450억 정도 되는 시장으로 이 역시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던 시장은 주로 기능성 식초, 소규모로 만들어서 소규모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주로 장인 기업들이 만드는 식초 시장인데 이것은 1년에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이 역시 현재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포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손이 부르트도록 한 석 달 동안 우물을 팠는데도 우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이사 온 어떤 젊은 친구가 우물을 파기 시작하더니 열흘 만에 물이 펑펑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왔을까요? 간단하죠? 물이 있는 곳을 잘 짚어내지를 못했죠? 곧 수맥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가끔 식초를 하시는 농가 중에 식초는 안 팔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식초가 안 팔릴까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보는 하늘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식초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인지, 혹시 본인만 모르고 계시지는 않는지, 앞으로 식초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의 미래를 보려면 식탁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 식탁의 변화를 보면 미래의 먹거리가 보입니다. 20, 30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미래의 식탁에도 꼭 오를 것입니다. 또 20, 30대가 현재 찾고 있는 식초가 있다면 바로 10년 후 미래의 식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존의 시장은 현미식초로 대변되는 식초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약 70억의 시장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 약 130억을 정점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약 100억 시장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던 식초 시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5억 정도가 수입됐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 500억으로 증가했고 2020년도에는 750억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 동안 가양식초가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는 시장이 100억인데에 비해서 수입되고 있는 시장이 750억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식초가 20, 30대 MZ세대가 먹는 식초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것을 식초인지 알고 모르고 먹습니다. 이걸 소스인 줄 알고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삼식초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식품 시장도 하나처럼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삼식초가 전 세계의 식초 유통량의 무려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분질이 발삼식초를 드시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왜 발삼식초를 선호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맛이 있습니다. 기능 이전에 맛이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발삼식초 시장은 확장이 앞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삼식초 시장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수도권의 MZ세대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아마 지방으로 확대되고 상위 세대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발삼식초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20, 30대가 40, 50, 60이 되면 시장은 더 커져 1조 5천억 시장까지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효식품 중에서 우리 말씀드렸죠. 5가지 발효식품 중에서 유일하게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진 식품이 식초이므로 이것은 곧 수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식초에 대해서, 발삼이 식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삼이 식초는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복분자 발삼이 식초, 그 다음에 파주 지역의 산모르 발삼이 식초, 남해의 유자 발삼이 식초, 양구의 사과 발삼이 식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발삼이 식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삼이 식초는 발삼이 식초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체 형태의 발사믹, 그리고 구슬 형태의 발사믹, 또 발사믹을 이용한 콤부차, 발사믹 초콜릿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전라북도 고창이 복분자 식초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지역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식초와 발효식품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 속의 미생물이 만든 자연의 산물입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생명의 본질을 이루는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식초를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만이 아닌 소스나 기타 다양한 식초를 만들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발사믹 식초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였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는 상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실천하면 비범해집니다. 식초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식초를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바로 비범해지실 겁니다. 10년 후엔 여러분도 발사믹 식초의 장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발사믹 식초 시장에 지금 바로 도전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